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 차이까지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좀 복잡하죠. 지금은 뭔 소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계산식 자체를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설명을 더 듣게 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구해졌으면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자, 차익이 구해졌으면은 여기에서 장특공제를 빼야죠. 그래서 뭐가 계산이 된다? 소득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 글자 그대로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률을 고려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있어요. 특별히 공제하기 때문에 요건 자체를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것만 해준다 그랬죠. 국외 것은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 물론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도 있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 있거나 또는 토지 건물이 아니거나 또는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등기가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특공제 요건 세 가지 정확히 외우시고, 자,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장특공제 안 된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국내에 있고 부동산이고 3년 이상 보유했는데 그게 미등기다. 그러면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면,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금액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차익. 그래서 뭘로 계산해야 되느냐? 차익으로 계산해야 돼요. 차익으로. 그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만큼 공제를 해주는데, 그때 공제율이 몇 프로냐면 보유기간의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9구단 2단어 외우셔야 돼요. 몇 년부터 들어가요? 3년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3년 보유했다. 그러면 곱하기 해서 6%. 4년 보유했다. 곱하기 해서 8%.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유기간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3년부터 출발하니까 최소 6%부터 출발하겠죠? 그랬을 때 계속 해주다 보면 이게 몇 프로가 넘어가느냐면은 100%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50년 보유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요. 100%가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해주느냐면 30%까지만 해줘요. 그러면 이게 30%가 나오려면 보유기간이 몇 년이 돼야 돼요? 그렇죠. 15년이 돼야 되죠. 그래서 15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딱 30%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딱 요 정도쯤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529페이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적용 대상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국내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등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등기라는 말을 지금 바로 안 써드리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미등기만 안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미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등기라는 말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요것만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장특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등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미등기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밑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죠. 공제율이 6%부터 해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30%까지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요 정도만 보시길 바래요.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곱하기 2.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로 가느냐? 대금청산일로 간다. 근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접수일, 수용에 의해서 양도됐다,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 또는 양도했다,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증여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 증여받은 날, 자가건축이다, 사용승인서, 근데 허가받지 않았다, 사용일, 그런 날들을 가지고 따진다. 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공제를 해서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소득금액에서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본공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단 기본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왔으면 여기서 무슨 공제를 해서? 기본공제를 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그때 기본공제는 몇 종류로 나누어서 해주느냐면, 자, 기본공제는 글자 그대로 기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딱 하나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계없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뭔만 제외되느냐? 역시 미등기만 제외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가 둘 다 배제됩니다. 미등기는. 그때 기본공제는, 자, 우리 이제 기본공제부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1년치 모아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1년치 모아서 뭐별로 공제를 해주느냐면,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득별로 계산을 해줘요. 그것도 1년 합쳐서 최대 얼마 해주느냐면 250만원 해줍니다. 250만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250만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250만원 해주는 게 아니고, 자, 네가 1년 동안 판 게 얼마야? 저 이만큼 팔았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네가 팔아서 남는 이익에서, 장특공제까지 해서 남는 이익에서 250만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줄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500만원이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익도 빼고 장특공제까지 빼서 5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250만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내 손에 2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만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금액을 넘어갈 수 없느냐면, 앞에 소득금액을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소득금액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매년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매년 쌓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양도하는 해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10년 보유한 후에 이걸 팔았는데, 그러면 기본공제 연 250만원이니까 10년이면 합쳐서 2,5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그 해만
250만 원 빼줘요. 자, 그것도 몇 종류로 나누어서 빼주느냐면 네 종류로 나누어서 빼줍니다. 네 종류로.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부부, 기, 신, 주, 파라고 외웠죠. 그 중에 부부기를 하나의 집안으로 봐요. 그래서 부부기 통틀어서 250만 원 공제받고 신탁수익권 따로,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해서 각각 250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몇 개를 팔든지 간에 관계없어. 만약에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그 10개가 전부 다 이 부부기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 10개에서 나온 소득금액 전체에서 250만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나는 딱 2개 팔았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신탁수익권이야. 그러면요. 그때는 따로따로 250씩이에요. 최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내가 1년 동안 판 걸 다 모읍니다. 모았을 때 방을 4개를 만들어요. 방을 4개를 만들어서 방이 4개 방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예요.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10개가 전부 다 부부기 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그러면 2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요 흐름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면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발생하면 차익이라 그래요. 차익. 우리는 요 차익이 나왔을 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면 소득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산별로 계산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다시 뭐별로 재구성하셔야 돼요? 임별로.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내 것만 쭉 빼내요. 여기서 무슨 공제 주느냐면 기본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요 금액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를 해줘요. 최대 30%까지만. 그것도 뭐 별로 해주느냐? 자산별로. 내가 10개를 팔았다. 그러면 10개를 다 요건 따져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득을 1년치를 다 모아요. 여기에서 공제해주는 게 뭐라고요? 기본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공제는 1년에 몇 번 해주느냐면 한 번 해주고 그 소득을 쭉 모아가지고 해주잖아요. 자산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소득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4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부기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신탁수익권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각각의 집안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순서별로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부부기까지는 항상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전체 소득에서 얼마 빼주느냐? 250을 빼줘요. 또 요 전체 소득에서 250을 빼주고요. 또 요 전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서 따로 250만 원을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도 자, 24년도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내역을 보니까 건물을 하나 팔았네요. 건물 등기되고 4년 보유했습니다. 4년.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부동산이고 일단 전부 다 국내에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동산이고 등기되어 있고 4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8% 공제가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소득이 나올 거예요. 소득이.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또 하나 팔았습니다. 등기되고 2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쭉 계산을 했을 때 쭉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면 그대로 소득이겠네요. 소득. 그 다음에 분양권을 하나 팔았습니다. 분양권. 자, 분양권 예를 들어서 4년 보유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왜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되니까 분양권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신탁수익권을 하나 팔았습니다. 신탁수익권을 5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소득을 구했어요. 자, 그리고 올해가 끝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최대 500이죠. 왜냐면 자, 요 세 개는 같은 집안이죠.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그래서 요 전체 합쳐서 최대 250. 얘는 따로 250. 이렇게 공제를 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자, 여기가 300만 원이 여기가 300만 원이 나왔고, 자, 여기가 200만 원이 나왔고, 여기가 100만 원이 나왔고, 여기가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15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집안 내, 자, 부부기가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 내 총 소득 금액이 얼마냐? 자, 한 사람 소유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말씀드립니다. 총 소득 금액은 700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때 250만 원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하면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가 들어가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 단 소득 금액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서 250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양도한 게 건물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2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제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금액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아직 50만 원 남았죠? 그 50만 원을 그 다음 순서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50만 원 남죠? 그럼 얘는 공제를 못 받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따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공제 못 받은 1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 100만 원은 어떻게 될까? 그냥 사라집니다. 다른 집안에다가 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인 거고, 다만 앞에 금액이 소득 금액이 250을 넘지 않으면 딱 그 금액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는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소지하는 토지건물 및 토지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준다 그랬는데, 기본공제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국에 토지건물 외에도 부동산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지만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아시겠죠? 뭔만 제외하고, 미등기만 제외하고, 대신 기본공제는 뭐 별로 해주느냐? 소득별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집안 내에서 2개 이상을 팔았다. 2개 이상을.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공제를 해주느냐면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가 들어가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었죠? 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더라. 기본 공제 줄 때 요 내용까지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까지 나와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뭐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린 거냐면 얘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서 장특공제 해주고 소득이 나왔을 때 그 소득에서 인별로 계산을 한 다음에 기본공제까지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십시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차손이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차손이 발생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차손은 그대로 차손이고 1년간 정산을 해봤더니 역시나 마이너스 상태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결손금이라 그래요. 결손금. 그랬을 때 결손금이 나오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안 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자,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했다. 이 말은요, 내가 팔아서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다. 즉 손해를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세금 낼 게 없죠.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 신고를 해야 되느냐면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세무서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6억에 사서 5억에 팔았어요. 자, 살 때는 6억에 사가지고 팔 때는 5억에 팔았습니다. 1억 원만큼 손해봤죠. 기분도 안 좋고 어차피 세금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내가 손해봤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익이 난 것처럼 계산을 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요.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 손해봤어요 라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요, 다음 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이걸 2월 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2월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식당을 임차해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바를 제외하고는, 오픈할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그 해에 내가 이걸 오픈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만큼 수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요. 보통은 안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첫 해 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비용이 언제 회수되느냐, 2년이나 3년 후에 회수가 될 거예요. 이게 빨리 회수가 될수록 훨씬 좋겠지만 보통,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입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첫 해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는 다음 연도에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첫 해 발생했던 마이너스는 다음 연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요. 이게 가능한데,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끊기는 거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로 절대 2월에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임대를 설명을 드릴 때는 임대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해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면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2월에서 공제는 못 받더라도 뭐는 가능하느냐,
그 해 다른 소득 금액에서는 같은 해 다른 소득 금액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는요. 그래서 만약에 공제를 했는데 차손이 발생한 금액이 더 크다면 마이너스 잔액이 남을 거고, 그러면 그대로 결손인 거고, 만약에 소득이 더 크다면, 이 소득이 더 크다면 플러스 금액이 남아서 소득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즉 우리는 뭐별로 계산한다라고 그랬었느냐면 과세 기간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 그러면 24년도가 있고 25년도가 있는데, 자, 요때 A를 팔았습니다. A를 팔았는데 마이너스 4천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때 B를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3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요? 차손이라 그래요. 얘는 소득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요 차손은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된다 안 된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제하고 남으면 마이너스 1000이 남죠? 요걸 결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같은 해 다른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공제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잔액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해 다음 연도에 C를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결손은 다음 연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4천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천이다.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 남죠? 그러면 그대로 소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소득이 남았으면, 잔액이 소득으로 남았으면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4종류로 나누어서 해주죠. 그러면 이 기본공제를 해주려면 잔액이 남아도요, 부부기에서 잔액이 남거나 신탁수익권에서 잔액이 남거나 주식에서 남거나 파생상품에서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 차손을 공제할 때도 기본공제하고 똑같이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신탁수익권은 신탁수익권끼리만,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공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토지를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같은 집안이니까. 근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같은 해 신탁수익권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올해 시험지에 출제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손 문제가 나오잖아요. 혹시 시험지에서 차손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같은 해 같은 집안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해 같은 집안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는 못 받는다.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내용까지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손이 발생을 했으면 각 호별로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공제를 받고 신탁수익권은 따로, 주식은 따로, 파생상품은 따로요. 네.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해줄 때도요, 부부기 따로, 신탁수익권 따로,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그것도 국내 따로, 국외 따로예요.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기본공제까지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자, 뭐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할 거예요. 네, 요거 무시하고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이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냐, 기타 자산이냐, 신탁수익권이냐, 주식이냐, 파생상품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부부기까지만. 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거. 미등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70%입니다. 미등기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타 자산, 즉 회원권 등은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무조건. 8단계 누진세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자 이건 나중에 가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 부분은 4, 5, 6, 7, 6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으로 나누어서 4, 5, 6, 7, 6. 자,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만약에 세율 문제가 나오죠. 세율 문제가 나오면 자 1년, 2년 이렇게 놓고 쭉 해놓은 다음에 4, 5, 6, 7, 6 이렇게 갈 거예요. 4, 5, 6, 7, 6. 그래서 1년 미만이면 70% 또는 50%, 2년 미만이면 60% 또는 40%, 2년 이상이면 60% 또는 누진세예요. 누진세.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등기인 경우는 그냥 볼 필요 없이 70%고 그 다음에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6에서 45%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연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요 위에 들어가는 게 딱 3개 들어갑니다. 이 위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느냐면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딱 요 표 그려놓은 다음에 윗칸으로 들어갑니까? 아래칸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윗칸일 때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아래칸일 때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원래 2년 이상이면 몇 프로냐면 6에서 45% 세율이에요. 누진세예요. 8단계. 다만 분양권만 60%로 갑니다. 분양권만. 그러니까 분양권은 왜 2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때리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진세가 6에서 45%니까 낮으면 6%만 적용하면 돼요. 낮으면. 아시겠어요? 근데 2년이 안 돼서 팔죠.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40%, 50%, 60%, 70%를 적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단기간에 팔면은 세금이 엄청 비싸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년은 가지고 계십시오. 2년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원래 세율인 6에서 45%를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게 분양권 상태에서 팔리잖아요. 입주권 말고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팔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분양권을 왜 사는지 아세요? 집을 구입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로 판다? 이 말은요, 집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분양권에 피 붙여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산 것뿐이에요. 이건 투기로 봐서 몇 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60% 세금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로 팔면은요, 내가 얼마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낸 이익의 60%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돼요.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6%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결국 나한테 남는 돈은 내가 전체 낸 이익이에요. 34%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5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았다. 1억 남겼죠? 1억 남겼다. 그러면은 1억 중에서요, 6,6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분양권 상태에서 팔지 말고 부동산으로 잔금까지 치른 다음에 부동산으로 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파시라고요. 그래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60%,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 3가지.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주택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40%, 50%예요. 아셨죠? 연습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미등기는 그냥 70%,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5%, 대신 나머지는 4, 5, 6, 7, 6.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소득세는 원칙이 6에서 45%가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6에서 45%짜리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70%짜리가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등기인 70%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0%가 있고요. 요 표면 여기에 있는 내용 다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율까지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뭐 하셔야 돼요? 내셔야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세금 내는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